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좌우 정권은 다각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킨 것은 없고 핵 폐기도 이루지 못하고 남북 대치만 더욱 극대화시키는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기존의 대북 정책은 모두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기존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은 좌우 정치권의 대북 정치에 관한 5가지의 잘못된 착각, 5대 무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착각을 했던 것인지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대적 변화를,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역주행하는 좌파 정치권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좌파의 대북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김일성 시대에 형성된 대북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냉전 시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에 입각한 반제국주의, 반미, 반일 노선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북한의 시각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좌파의 대북 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신성한 교조적인 이론과 주의를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며 자주운동, 반미운동, 반일운동, 이러한 반제국주의 운동과 함께 사회주의를 남한 사회에도 확산하는 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추종하며 이를 남한의 대북 정책 노선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은 철저히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미군 철수, 전작권 회수 등 김일성 시대에 만들어진 대남 적화 전략 노선을 그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남한 사회 저변에 사회주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산시키고 남북 사회주의 연대를 통해서 이 통일을 이루는 시각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국내 사회주의 분업화가 완전히 마비되면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게 되었고, 정부가 물주들과 협력해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그런 초보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시장경제로 전환한 것은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 중국,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함께 있어서 물물교역을 하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지원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나라들이 모두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모든 교역을 시장에서 하며 그 대가를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과거같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국제교역을 통해서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불을 해야지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일단 시장 경제로 전환한 이상 이제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수십억 명의 신흥국들의 초저임 공세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고, 특히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의 산업이나 노동자들과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도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다각적인 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불가피한 변화와 시장 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을 외면한 채 지금도 사회주의를 국내에 확산시키고 북한의 사회주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이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북파와 북한의 김정권과는 점점 더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이 종북파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냉전시대, 김일성 시대의 기조에 입각한 국내 좌파의 대북 정책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을 변화에 더욱 뒤처지게 만들어서 경제난이 점점 더 가중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의 김정권은 이제는 친미화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친미화 노선을 성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종북 좌파들은 지금도 반제국주의 운동, 반미운동, 반일운동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냉전시대의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좌파의 노선이란 자본주의 맹주국들에 대한 반제국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 자주 노선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지금도 문정부는 과거에 좌파 이념의 시각에 입각해서 이유 없는 친중 노선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친중에서 벗어나서 친미화 노선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국내 좌파, 종북파들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북한의 당국자들은 남한의 종북파들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놓고 질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의 종북파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왜 친미화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을까요? 첫째로는 그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에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중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중국의 지원하에서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 개발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친미화 노선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는 핵 개발을 완성한 만큼 경제 개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협력이 필수화되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 모델로 북한의 핵을 미국으로부터 묵인받기 위해서 친미 우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미국의 아프간 공격을 위해서 미군 기지를 필요로 하게 되자 이를 지원해주면서 우호 관계를 맺었고, 사실상 파키스탄의 핵을 묵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모델을 답습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우호 전략이 필수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바로 이웃에 중국이 급팽창하고 앞으로 북한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교 근공 차원에서 친미화 전략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베트남이 통일을 하면서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군사적 침공을 가했고, 결국 베트남과 중국은 전쟁을 치렀고 결국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고 중국군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대중 견제 전략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우호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베트남과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한 상황이므로 발로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친미화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의 영토적 야심을 그동안 계속 드러내왔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미국과의 친미화 전략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은 과거에 반제국주의 시각에 입각해서 지금도 반미운동, 미군 철수운동, 전작권 회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친미화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종북파의 행태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북파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알지 못하고 과거의 시각으로 계속 반미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각종 반미 노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친미화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의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의 기조로부터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북 좌파들은 아직도 과거의 사회주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면서 이러한 김정은 정권과 각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국내의 종북 좌파들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홀로 역주행하며 변화를 가로막는 반만년 이래의 가장 시대착오적 세력으로 화하게 된 것입니다. 좌파의 세 번째 착각은 이미 대남 사회주의적화는 불가능해졌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사회주의 대남 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한 남한의 종북파들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며 국내 사회주의 혁명 여건을 고양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사회주의 대남적화가 불가능해졌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를 직접 실험했던 북한 정권은 이미 그것이 효용성을 완전히 잃고 유지하기 불가능해졌음을 직접 체험하고 변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주의의 본고지에서 근본적인 노선전환을 하면서 국내의 사회주의적화는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맛을 보고 또한 선진 시장경제의 발전상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식 사회주의 통제체제에 가둬놓고 모든 자유를 빼앗고 부와 번영을 박탈하고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현실화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에서는 이해 저항하는 대대적인 운동이 끝없이 전개될 것이고, 결국 김정은 정권마저 이러한 저항으로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남적화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독사과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대남적화를 호응하고 지원해줄 나라들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남침은 냉전시대에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추진하며 지원하던 소련과 중국이 있었고, 이들이 북한의 대남 사회주의 적화를 지원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 북한의 대남 적화나 무모한 도발을 지원할 세력이 없습니다. 중국만 해도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불안정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나홀로 남침을 감행하거나 이 대남 적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하고 지휘체계를 마비하고 곧바로 요충지들을 모두 갈라놓고 공격해서 결국 압록강까지 곧바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태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절대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북파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대남적화 통일전선 전술을 지금도 그대로 추종하면서 남한의 종북파들을 확대하고 사회적 혼란을 확대하며 국내의 체제 유지 기반들을 줄줄이 허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좌파들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북한 정권의 변화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미 효용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회복이 불가능해진 사회주의를 구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확산해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그것은 성공할 수 없었고, 지금같이 아무런 실적도 거두지 못하고 미국이나 북한에까지 왕따 당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우파들도 이 대북 정책의 무지로 인해서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모두 실종했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파의 대북 정책도 과거 냉전 시대의 시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사회주의 적화 공세에 대응하고 나아가서 대북 경제제재와 봉쇄를 강화해서 결국 북한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통일을 이루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등 우파 정권들은 그동안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폐기와 북한 체제 붕괴를 이루려는 선을 계속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선은 어떤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을까요? 북한이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건재하고 있고 핵무기를 더욱 양산하며 남북 대치를 확대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일까요? 첫째로,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변 지역을 외부의 공세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한반도, 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력한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한국이 동맹을 맺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동맹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양 세력들이 한반도라는 출구를 통해서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진출할 경우에 중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를 중국은 끝까지 지켜주고 북한 체제의 유지를 지원할 전망입니다. 결국 이러한 중국이 인한 이 대북 경제 제재나 각종 북한 붕괴 전략은 사실상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이 있는 한 우파의 대북 붕괴 전략은 성공할 수 없고, 북한은 계속 건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만일 북한의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과연 북한은 우리나라로 통합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극도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극도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절대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정치 구도를 안정화시킬 때까지 극도의 혼란이 장기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극도의 혼란 사태를 틈타서 중국은 북한에 곧바로 개입하게 될 것이고, 친중 군부들을 지원해서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완영 같은 친중 인사들을 내세워서 북한의 청천간 이북 지역에 중국군의 진주를 허용하거나, 나아가서 이 청천간 이북 지역을 중국이 할애하게 만드는 시도를 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중국은 베트남 같은 군사적 개입을 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발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일로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중국에 흡수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이런 통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통일이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극도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서독이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치중하면서 동서독 간 훼손된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 대가로 서독 방송을 동독 주민들에게 시청하게 만들었고, 또한 수많은 서독의 친지들이 동독을 방문하게 만들어서 동서독 간의 공동체 인식과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노력을 장기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통일의 핵심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달리 남북한 간 전쟁을 치렀고, 이후에 북한에서도 대남 적대적 인식과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세뇌 교육들을 무한 확대해왔고,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정책을 서로 추진하면서 양쪽 간의 골이 더욱 깊어졌으며, 지금은 매우 커다란 인식의 격차, 시각의 격차, 이념적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도 남한율의 통합보다 오히려 극도의 혼란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남한의 재정 여건도 나날이 약화되면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하면 40배나 격차가 되는 북한에 대한 무한 경제 지원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각종 뒤처진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서 북한을 남한 사람들과 똑같은 복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남북한을 상당 기간 분리시켜서 운영하자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차별화시키고 분리시켜서 따로 놔둘 경우에 오히려 이들의 불만이 커져서 새로운 저항이 일어나고 분단을 되돌리려는 반통일 세력들과 외세들이 개입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재분단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멘과 같이 통일에 다시 분단이 되고 내전을 치르는 상황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남한의 정치력 부재도 통일을 유지하기가 힘든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은 남남 좌우 정치 세력 간에도 끝없는 내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통합하고 조율하지 못하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력 부재를 가지고 앞으로 통일 후에 벌어질 상황을 대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화폐 통합, 법률 통합, 소유권 통합, 경제제도 통합,
복지제도 통합 등의 문제들은 수많은 갈등과 충돌과 이견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극단적 이견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며 이끌고 나갈 정치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는 곧 남북한의 끝없는 혼란과 대립과 갈등이 극대화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준비 없이 오로지 북한을 압박해서 통일시키려는 우파의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북한을 중국에 붙여주고 넘겨주는 결과만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파 정권의 대북 경제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은 오히려 북한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해서 생명줄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북한을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우파의 대북 제재나 봉쇄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허물려는 전략은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우파의 대북 정책도 착각으로 끝나고 더욱 위기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파의 대북 정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핵폐기 문제에 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좌우 정부는 수많은 핵폐기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결국 북한은 핵을 더욱 개발하고 확대하고 오늘날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핵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북한은 남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극히 적은 GDP 비율의 군사력으로도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을 능가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필수화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핵우선 역할을 해주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맹구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나 홀로 생존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 80년대 이후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외부에서의 정권을 넘어뜨리려 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 개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핵 폐기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북한 정권도 깜짝 놀라고 북한 주민들도 깜짝 놀랄 만한 대가를 제공하고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을 가질 이유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대가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가는 누가 제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폐기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제쳐두고 오로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파의 경우에는 핵폐기 대가를 마련하는 데는 관심 없이 오로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폐기하도록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핵폐기 대가라고는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비핵 개방 3천같이 추상적인 구호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 내용도 사실상 남한 체제의 홍보성 구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북한에 무조건 핵 리스트를 제시하고 핵 폐기를 선언하고 그것을 먼저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대가를 제시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북한에게 그렇게 힘들어서 만든 핵을 무조건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요구였고,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 폐기를 수용할 만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핵 폐기 대가는 누가 제공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대가를 제공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핵폐기 대가는 북한의 발전 전략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반도 발전 전략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미국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지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각종 국제기구를 동원한 지원은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폐기가 대가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발전에 밀접하고 이해가 있으며 이를 올바로 추진할 수 있는 한국이 앞장서 제시하며 이 미국 등 각국을 리드하며 북한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것이나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좌파보다는 우파가 더 뛰어날 수 있는 만큼 우파들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좌우 모두 이러한 노력은 완전히 외면하고 방치하고, 한쪽에서는 북핵 폐기를 완전히 외면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북 압박만 취하다가 결국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을 무한 확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수용할 만한 핵 폐기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 당국자나 북한 군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한중일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을 아시아의 국제정치 중심지, 경제협력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를 얻어내는 그러한 노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좌우 정치권의 국제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대북 정책의 무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좌우의 대북 정책은 과거 냉전 시대의 대치구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여있고 국제정치 구도에 모든 것이 영향받는 나라이고, 그러한 구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특히 중국, 소련과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으로, 또한 남한과 일본, 미국은 해양세력,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대치할 때는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구도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일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공세에 공동 대응하며 군사적, 경제적 안보를 함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도 북한의 사회주의 침략이나 남한의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유발하려는 송일전선 전술에 대처하는 것이 핵심 노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우파는 이러한 시각과 노선으로 이 북한과 종북파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소련 붕괴와 동구권 붕괴 이후 동서냉전구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이제는 중국, 러시아 모두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실리주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는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중 패권전쟁 구도가 형성되고 새로운 동맹 블록이 형성되면서 국제구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도 과거 냉전 시대의 대북정책 구도는 이제는 새로운 패권전쟁 시대의 대북정책 구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실 패권 전환기에는 그 주변국들은 줄을 어떻게 선회하느냐에 따라서 100년 사활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청교책이나 임진왜란 때 일본이 급성장할 때나 구한말에 일본이 급성장할 때 같이 동북아 패권 전환기에 한국은 줄을 잘못 써서 결국 대위기를 맞이하고 수십 년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번 줄을 잘못 쓰면 100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향후 전개될 국제 상황을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격돌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동북지방이 한반도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해양 세력의 공세로부터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입술 역할을 하는 북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실로 중국이 북한을 중시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친미화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도 중국이 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선 전환을 막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만 해도 중국 지도부들은 연이어서 북한을 계속 방문했고, 북한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회유하며 또한 협박을 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노선에 추종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친미화 전략으로 섣불리 전환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다각적인 공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 전략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중 패권 구도에서 일한 북한의 상황이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의 시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남북한은 모두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친미한 노선이 피해진 측면에서 볼 때 상호 공통분모가 커졌고 향후 남북 협력을 확대할 소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은 오히려 남북한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이중적인 구도, 이것이 지금의 대북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좌우 정치권은 이러한 국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국제 상황에 눈먼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냉전 구도의 시각으로 우파는 미국과 동맹만 유지하고 북한을 버려두고 있고, 좌파는 무조건적인 친중을 추구하면서 중국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는 북한을 더욱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대북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패권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쿼드 같은 새로운 다각적인 동맹 강화 전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인도가 지금은 미국 편을 들어줌으로써 미국이 상당 기간 세계 패권도 유지하고 아시아에서도 패권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런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고 RCEP 같은 새로운 경제 블록을 확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 보고자 하지만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옥죄어오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를 빌미로 서구의 공동 대응 정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아직 심각한 불안정성과 위기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정치 체제의 극도로 취약한 상황이 있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이 나아질수록 민주화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공산당 체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대혼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 경제도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국유경제를 확대하면서 결국 비효율과 폐해와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중국의 1.0 체제가 2.0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커다란 위기와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것이 중국의 패권 도전을 위협하는 변수로 등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향후의 전개될 구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는 한국은 일단 친미화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북한의 친미화를 잘 조율하면서 북한을 국제 정치 중심지 지역으로 바꾸는 그러한 노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국제 구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과거의 좌우 이념 시각에 입각해서 우파는 친미, 좌파는 친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가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착각이자 무지이며 그 결과 원치 않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좌우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을 계속 바꿔서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이나 주변국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결과만 유발할 뿐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변화를 꾀하기보다 오히려 정권 바뀌기만 기다릴 뿐이고,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이 대북 정책을 바꿔도 그것이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 쓰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신뢰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지금같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 나는 대로 대북 정책을 바꿔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강대국들이 원하는 대로 국내 좌우 정치권이 끌려가고 북한도 끌려가는 결과를 유발하면서 결국 원치 않는 한반도 구도, 원치 않는 북한 구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5가지 좌우 정치권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무지가 지금의 대북 정책 실종을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과 노선을 완전히 돌이키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좌우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북한 정권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고 친미화로 나서는 등 새로운 변화를 동북 좌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사회주의 적화 전략을 지금도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방해하고 거꾸로 가게 만들고 더욱 몰락으로 내모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대착오적 종북 좌파들은 좌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고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좌파들이나 북한 정권이 올바른 길로 나가며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파의 대북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합니다. 지금같이 냉전시대의 시각으로 무조건 대북 압박으로 붕괴시키려는 전략보다는 이제는 북한도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친미화를 추구하고 있고 남북한 공통분모가 많아진 만큼 북한의 변화를 리드하고 협력하며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조선일보의 전환이 필요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조건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서독의 공동체 복원 전략, 상호 신뢰를 확대하는 전략에 치중하는 새로운 노선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로는 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북한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국의 지원을 선도적으로 리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제공할 새로운 핵폐기 대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을 국제정치 중심지이자 국제협력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남북한의 원심력이 커지고 구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구심력을 확보하는 것이 남북한 발전의 요체이자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역할을 분담해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쪽을, 남한은 미국, 일본 쪽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서 연계시키며 상호 협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북한을 새로운 국제정치 중심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 중심지로 발전하려면 북한의 핵폐기는 필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북한은 체제 안정 기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는 글로벌 레지메의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모두 살아가게 되면서 각국의 문제들이 세계 시장에서 유발되고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각종 국제 레짐이 발달하고 그것들이 확대되면서 국가의 레짐을 대체하는 그런 변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 가장 뛰어난 여건을 가진 것이 바로 남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선후진국으로 갈라져 있고 좌우로 갈라진 경험이 있고 식민지도 경험하기도 했으며 또한 강대국 사이에서 처절한 피해를 오랫동안 본 곳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중소국가들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세계 중소국가들을 규합하고 강대국들을 연계하는 중심지로서 발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 공용의 글로벌 레짐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방의 등불로 발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북한에 제시하고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어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를 이루고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발전을 도모하는 그것이 남북한 공존의 길이자 한반도가 새로운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국제정세 중심지로서 21세기에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강대국들의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거쳐서 베이징에 이르는 각종 고속철도나 고속도로들을 확충하고 글로벌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반도가 완전히 중화경제권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반 정도로 고속철도로 주파할 수 있게 되는 시대에는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에 밀접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한반도가 중화경제권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이 일본으로 해저 터널이나 각종 인프라도 연계시키고 또한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과도 긴밀하게 연결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대북 정책은 이제는 효용성을 잃었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과 비전과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한반도를 21세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시키는 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남북의 끝없는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한에서 좌우가 함께 모여서 몇 달 밤을 새든 몇 년 밤을 새든 함께 끝없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대북 정책, 하나의 한반도 비전을 만들어내고 이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협력하면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협력과 변화를 얻어내고 미중일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새로운 플랜들이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권 각축 시대, 새로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적 요충지에 놓인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남남북 모두 힘을 합해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